이번엔 제3지대가 너무 많은 거야. 혼란을 주는 거예요. 또 이준석 대표가 당선 가능성 크지 않고 일단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예. 보수의 다음 세대라는 그 이미지를 한동훈이 가져가 버려. 요번에 원내 진입하지 못하면은 사실 굉장히 정치 행보가 힘들어지거든. 예. 또 지금 이제 방향의 문제거든요. 2030, 40은 민주화 그다음에 산업화 다 역사책에서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보화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고 디지털인데. 좌판이 뭐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 이것도 사실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정보혁명으로 접어든 지가 벌써 20년째 돼가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이 왜 우리 당을 찍어야 될지 그 설득력 있는 서사를 갖다 만들어서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젠더 갈등으로 갈라쳐서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 이준석한테 철학이 없어. 정치를 왜 하는데. 자, 이준석 대표 화성 경기 화성을입니다. 이 지역이 이른바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삼성,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상당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들이 많지만 이 지역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국민의 후보인데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 크지 않고 이준석 후보는 일단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그 제3지대가 원래 그렇거든. 일반적인 게 제3지대가 있다가 그다음에 선거가 이제 격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양극화가 돼요. 쭉 양극화가 되면서 제3지대가 좁아지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엔 제3지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는 개혁신당이 있고 저쪽엔 새로운 미래가 있고 조국신당도 있지. 그다음 비례연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 막 들어간 이상한 정당들도 있고.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 제3지대를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선뜻 어디다 표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모멘텀이라는 게 딱 꺾여 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구로 내려갈 것이다.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논리는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가서 보수의 다음 세대 역할을 확인받아라. 이러는 거지. 이기든 지든 간에 거기서 너가 보수의 다음 세대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가 거기 나가는 게 좋다라고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개혁진단 지지율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 거기 이제 출마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남은 건 뭐냐?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보수의 다음 세대 그 상징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그 이미지를 한동훈이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다라고 한다면 세대 교체가 됐네. 한동훈은 말도 잘 듣네. 쟤는 말도 안 듣네. 한동훈은 얘가 바르네. 얘는 싸가지가 없네라고 한다면 얘지. 특히 거기가 또 보수적인 동네잖아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진보적인 동네라고 한다면 뭐 좀 건방지게 굴어도 뭐 당돌하네 이런 식으로 좀 당돌하고 대차고 자기 목소리가 뚜렷하고 개성이 명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우쭈쭈했을 텐데. 보수적인 동네에서는 싸가지 없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 말고 우린 대체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의 효용성이 그 지역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는 뭐냐면 그래서 화성호를 선택한 건데 화성호는 뭐냐면 이제 거기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거든요. 예. 젊은 부부가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 부부 대부분들이 어디냐면 거기 반도체 단지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도체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관점에서 상당히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들이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거기서 자기가 어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또 누가 같이 나가냐면 양향자. 양형전 삼성전자에서 근무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같이 벨트 같은 걸 묶어가지고 젊은 세대의 그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글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뭐 원래 이제 비례대표로도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가장 유력한 방법 그렇죠. 아닙니까? 가장 유력한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도 그래도 요번에 원내 진입하지 못하면은 사실 굉장히 정치 행보가 힘들어지거든. 예. 라고 한다면은 요번에는 그래도 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글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비례대표에 쓰는 순간에 개혁신당의 모멘텀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거든. 당 전체의 모멘텀이. 뭐야 도망가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대표마저 도망가는. 그래서 그 길로는 현실론도 있었지만 그 길로는 가지 못한 것 같고 용감하게 이제 선언을 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방향의 문제거든요. 음. 근데 이준석은 여기를 갖다 쉽게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 사는 30대, 40대 부부들이 그냥 이준석을 좋아할까? 그 30대, 40대 부부인데 부부라는 거 항상 남자하고 여자로 이루어지거든. 예. 그 중에서 여자들이 좋아할까? 하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세대를 강조하고 너 젠더 강조하지 말아라. 아. 왜냐면 반으로 자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구를 예. 반으로 내가지고 반만 득표해가지고 지금 출산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율이고 출산율 쇼크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남녀 불평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이라는 게 사실 출산 정책이 가장 토대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공격하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누구 표를 받겠냐라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 안티페미로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그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 중에서 또 몇 퍼센트나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많아 보이는 거고. 조그만 정당이라면 그들만 모아도 좀 세력이 되겠다 하지만 정당이라는 건 항상 보편 정당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딱 가면은 투표장 가면 걔네들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개혁신당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거든요. 거기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차피 중도 좌파하고 그다음 중도 우파하고 같이 뭉친 중도 노선을 가야 된다. 예. 표방을 해라. 그다음에 실제로는 저쪽 좌파하고 저쪽 우파가 사실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다음 이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세대 교체 얘기를 해라. 지금 다 이쪽 보면 국힘도 사실은 뭡니까 후보들 이번에 공천 후보 받은 사람 연령이 올라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중진불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됐고 그럼 젊은 세대를 지향한다. 왜냐 앞에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 시대 지났잖아요. 7080이에요. 607080이고 여기는 5060이란 말이죠. 이 세대 지났거든요. 2030, 40은 민주화 그다음에 산업화 다 역사책에서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정보화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고.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좌파니 뭐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이것도 사실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정보혁명으로 접어든 지가 벌써 20년째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옛날에 그 이념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이 왜 우리 당을 찍어야 될지 그 설득력 있는 서사를 갖다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려면 젊은 세대가 반은 뭐예요? 남자고 반은 여자잖아요. 젠더 갈등으로 갈라서서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해소해야 됩니다. 그 해소하는 길은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한편은 이준석이 있잖아요. 또 한편은 페미니스트들 자체는 류호정이 있단 말이죠.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쪽 페미니스트들은 뭐냐 이준석 같은 애들은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없어. 말을 섞을 수도 없어. 말을 섞어도 안 돼. 이쪽에서는 저 페미하고는 우리는 말을 섞을 수가 없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길들을 가야 되는데. 선정연합이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지 기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유일한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꾸로 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계속 호소하는 이런 길을 가는데 이러다 보면은 제3 그 개혁신당의 길이 앞날이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큰 기회를 놓쳤다. 근데 앞으로 늦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 늦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두 가지를 할 텐데 일단 공천 관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아젠다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선거용 아젠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거기 저쪽도 없고 이쪽도 없습니다. 없거든요. 한동훈만 해도 부족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선거 전략은 있는데 그때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은 아는데 우리 사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고치려면 장기적으로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은 없거든요. 민주당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들을 갖다 여기서 만들어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걸 같이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준석한테 철학이 없어.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이게 철학이거든. 이게 없고 얘는 그냥 그저 그때 요런 이슈 딱 던져서 이슈 파이팅하고 그래서 그 선거 뭡니까 방송 토론 나가 저쪽 바보 만들고 이래서 환호받고 뭐 이런 걸 자기가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를 왜 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 문제가 뭔데? 그다음 이런 문제 해법은 뭔데? 그럼 그 해법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하려면은 여야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얻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없고 그때그때 지지율 출렁출렁 지지율에 따라서 내가 요거 떨어질 것 같으면 요런 이슈 딱 때리고 그래서 메꾸고 아. 이런 식의 공학적 마인드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오래 못 간다, 오래 예. 못 간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 지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유효 기간이 좀 떨어졌다는 하하.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서 좀 더 훌륭한 좀 더 그다음에 그 예의 좀 갖췄으면 좋겠거든. 인간의 예의를요. 네. 아. 그때 그 누구예요? 이뇨한 위원장한테 하는 걸 딱 보니까 아하. 이건 그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 네.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영어로요. 닥터 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큰 점수를 잃었어요. 아하. 근데 그런 거 태도들을 고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 눌러서 바보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이런 식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부족한 부분인데 그걸 네네. 채웠으면 좋겠어요. 네.